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방자치단체발 도축세 부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도축세 부활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등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데 세수 확보 방안이 요원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하지만 도축세가 부활할 경우 축산농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축산업계와 지자체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며 축산업계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1년 폐지된 도축세를 보완한 겁니다.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축장이 있는 해당 시군이 소나 돼지를 도축할 경우 시가의 1%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도축세는 1951년부터 2010년까지 60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됐습니다. 충북도는 도축세를 부활시키고 부과 대상을 소와 돼지에서 닭과 오리까지 4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충북도는 구제역과 ASF,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를 도축세 부활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을 가축 방역 사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이다 AI다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좀 막심하잖아요. 들어가는 비용들은 꽤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저분들이 도축시설세를 지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은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북도의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움직임은 축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축산농가들은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경우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축업자들이 세금 추가 납부를 명목으로 도축비 인상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도축세는 전체 지방세의 0.1%대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축산단체들은 지자체의 현실적인 재정 문제는 공감하지만 가축 방역 예산 부담을 농가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며 입법 논의 단계에서 반드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지에 공감대는 알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농가가 직접적으로 부담을 내서 하는 부분에서는 부담률에 대해서도 좀 협의도 해야 될 가능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섣불리 지금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축 질병 방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축산 농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의 한 농장 숙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파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요.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건물 숙소를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분명 하우스인데 TV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달려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부착돼 있습니다. 가스통도 눈에 띕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인근 농장에서 채소 수확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5명의 숙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숨진 날에는 숙소에 동료들이 없었고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영하 20도 가까운 강추위에 참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지 위에 세운 가건물이거든요. 사람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면 안 되는 장소지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물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실태 조사를 벌이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3,850명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37.4%는 조립식 패널에 23.8%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7%는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하우스를 개조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유형 가운데 74%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이라 하더라도 가건물이 농지에 위치해 있거나 관할 지자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한 신고필증이 없다면 숙소로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업 분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때 비닐하우스 안에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겁니다. 신규 신청이나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재고용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됩니다. 또 현재 이 같은 가건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영세한 농가들이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숙소 사정이 나은 다른 일터로 옮길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은 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어야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업장 변경 사유의 하나로 지금 현재 숙소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거를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도 점검도 강화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고용 허가 전에 사업주가 숙소에 대한 자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아울러 빈집 같은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여성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10곳의 지자체에 한 곳당 1,5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개정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열렸던 농축산물 할인 행사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오랫동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됐던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 행사가 올해도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터 설 대목을 앞두고 본격 시행되는데 올해는 지원 규모와 기간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렸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360억 원을 증액한 76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가 진행돼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행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물 소비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가 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있을 겁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연중 고르게 쓸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행사 품목인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30%, 그 외 유통업체에서는 20% 할인됩니다. 단 행사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0원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계산할 때 20%가 바로 할인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 전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 바로 할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농알 갑시다 행사는 지난해 여름 침체돼 있던 농축산물 소비에 돌파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는 농알 행사 시작 후 4일 만에 축산물 매출이 7.3% 오르고 국산 채소 매출도 5.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당시 제철 과일이었던 복숭아, 수박, 샤인머스켓 등을 비롯해 채소류와 축산물, 양곡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더욱 규모를 늘린 농알갑시다 행사가 위축된 농축산물 판로에 숨통을 틔울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됐던 4년 전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적지만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 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도 강원도 영월에 이어 동해안인 양양까지 번지면서 전방위적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총 47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바이러스 오염원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던 2016년에서 2017년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농가 간 수평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HPAI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매물 처분이 많이 됐던 16, 17년도에 비해서 단순히 살처분 마리수는 현재 적은 상황이 납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산란계를 낳을 수 있는 산란 종기의 피해가 컸던 만큼 그 당시에는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산란 종기의 피해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와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2016년에서 2017년에 비해 살처분 마리수도 적고 당시 가금 산업 기반을 흔들었던 산란종계 살처분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2016년 11월에서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된 반면 고병원성 AI 첫 확진 농가가 나온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는 총 1,52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다만 철새가 한반도를 떠나기 전까지 AI 확산이 지속되면 살처분 농가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산 농가 외에도 3km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어 이미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들은 당장 월 68만 원의 생계 안정자금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텨야 해 막막한 상황입니다. 농가들이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좀 어렵고 화도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죠.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 우리가 발생 농장에서 3km 반경 지금 현재 살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이 소득 안정자금이 아닌 생계 안정자금을 받다 보니까 전국이 AI로 들썩이는 가운데 야생 멧돼지 ASF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양양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원 476건, 경기 449건이 발생해 누적 발생 건수는 925건이 됐습니다. 한편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 10km 이내 방역대에는 8개 농가가 약 2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우리의 한우는 본래 일을 하는 가축으로 이용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고기소로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개량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50여 년의 시간 동안 꾸준한 연구와 기술 진보에 힘입어 한우의 품질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소로만 이용하던 한우를 식용으로 바꾸기 위해 1960년에 처음 개최된 제1차 한우개량협의회, 이후 1969년에 열린 제1회 한우 챔피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시수소는 오늘날 한우 개량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한우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974년 당시 358kg에 불과했던 한우 출하 체중은 2019년 694kg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증체됐습니다. 1등급 이상 한우도 소 도체 등급 판정제도 시행 초기인 1993년 10.7%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88.8%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한우 품질 향상에는 한우 보증 시수소 선발과 정액 보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진청은 6개월마다 한우 유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체중, 등심, 단면적 등이 우수한 보증 시수소를 15마리 내외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보증 시수소의 정액은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를 통해 한우 농가에 보급됩니다.
현재 한우의 86% 이상이 농진청에서 선발한 보증 시수소를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개량한 시수소로 농가가 얻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2천억 원 이상에 이릅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개량도 하고 또 전문성 있는 그 배합비에 의해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소가 많이 증체가 돼서 굉장히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 핵심 요인에서 사양기술 발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한국 가축 사양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한우의 성별과 성장 단계에 따른 영양소를 연구해 사료 배합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개량된 한우의 영양소 필요량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5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 부산물로 사료를 만들어 사료비를 최대 3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직접 배합비를 짜기 때문에 농가별로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우 농가를 분석한 결과 2플러스 등급 출현율이 1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국 한우 암소에 교배되는 약 100여 두의 보증 시수소를 선발 보급함으로써 농가 한우 개량을 이끌 수 있었고요. 또 한우의 성별, 성장 단계에 맞는 사양 프로그램 개발과 고급육 생산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시수소 위주로 진행됐던 개량을 암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은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 능력 예측 기술을 통해 암송아지 때 번식소로 키울지 고기소로 키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의 실정을 대변한 겁니다. 두 장관은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로 소비가 줄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선물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 보내기 운동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바짝 마른 시래기, 생긴 건 투박하고 못났지만 겨우내 밥상을 책임지는 고마운 음식 재료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난데요. 오늘은 이 시래기의 영양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푸른 무청을 겨우내 말려 만든 시래기는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요. 특히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겨울 보양식으로 불립니다. 10월 중순부터 무청을 수확해 약 석 달간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리면 시래기가 됩니다. 무의 잎을 말린 시래기는 무보다 영양이 훨씬 높은데요. 식이섬유는 무의 5배, 칼슘은 10배나 높고 무에는 없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시래기를 말리는 과정에서 3배에서 4배 이상 늘어나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특히 시래기의 칼슘 함유량은 우유보다 높은데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시래기의 칼슘 함유량이 우유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래기는 비타민C와 비타민 D, 칼륨, 엽산 함량도 높아 항산화 작용과 면역 기능,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시래기가 유방암 예방과 고혈압에도 도움을 준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래기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의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도와 겨울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특히 들깨를 넣으면 시래기에 부족한 필수 지방산이 보충이 되어 노화 방지 및 염증 질환 예방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되고요. 또 시래기의 섬유소가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육류와 함께 조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는 물에 한번 불려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시래기를 바로 삶으면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인데요. 쌀뜨물에 1시간 정도 불린 다음 삶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시래기는 장에 되게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삶아서 시래기 밥을 한다거나 또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거나 또는 들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뭐 고등어 조릴 때 넣으면 또 더욱 맛있어요. 시래기는 궁합이 맞는 식재료와 함께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래기를 색다르게 조리해 리조또로 만들어 봅니다. 시래기를 쌀뜨물에 담가 잡냄새를 제거합니다. 시래기에 물기를 짜고 송송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시래기에 된장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들깨가루를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시래기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밥을 넣고 볶다가 생크림 1컵과 버터를 넣어 맛이 어우러지도록 한 번 더 볶아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시래기 리조또가 완성됩니다. 시래기는 물에 불려서 물기를 꼭 짠 다음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